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개막 라운드에서 가장 큰 경기, 가장 뜨거운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꼽혔는데요. 이 경기 김민재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바이에른의 4대3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3골이나 내준 경기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아쉽게 빠뜨리면서 실점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도 4골을 내줬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3골을 내주는 과정 속에 양팀 수비수들이 전반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음에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유럽 현지의 평가가 좋습니다. 통계 매체에서 최고 평점을 줬고 종신력 높은 매체들도 김민재 선수에게 7점대에 정말 3골을 내준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평점을 주고 평가를 내렸거든요. 어떤 면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바이에른과 맨유의 경기에서 높은 평가를 현지에서 받고 있는지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이 맨유를 상대로 4대3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홈팀이었던 바이에른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어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60%의 볼 점유율로 더 많이 공격을 시도했고요. 슈팅도 19대9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효 슈팅도 9대4였는데 다만 빅찬스는 양팀 모두 4차례씩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맨유가 총공세를 펼칠 때 골을 뽑아내기도 했었고 기회를 만들었는데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2차례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던 불운도 있었고요. 맨유 입장에서는 2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결정력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5번의 골키퍼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던 부분들, 바이에른이 19개의 슈팅 중에 14개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흥미로운데, 다만 이제 맨유도 9번의 슈팅 중에 8번이 박스 안에서 나올 정도로 박스 공략을 잘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이 이제 포백 라인,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풀백들까지도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빠른 센터백이 아니었다면 다른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는 경기였어요. 이날 경기 미드필드인 라이머를 라이트백, 사실상 윙에 가까운 알폰소 데이비스가 레프트백이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인 키미히와 고레츠카도 사실은 수비 전문 미드필더라기보다는 공격 전개력, 공격 가담력, 패싱력, 침투력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게다가 최전방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성향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풀어가는 형태의 경기를 하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보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혼자서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선수가 3골을 내줬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4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경기는 3대1이 됐을 때 거의 바이에른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주력 선수들을 좀 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선수 교체 이후 조금은 흔들렸는데 중요했던 부분들이 공격 라인의 교체였습니다. 53분에 해리케인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3대1 2골 차로 다시 이제 스코어 차이가 벌어졌던 상황이었죠. 전반전에 2대0이었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맨유가 한 골을 따라왔지만 이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인해서 조금은 경기의 향방이 크게 갈렸었거든요. 63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그나브리를 빼고 코망을 투입했고 결정적으로 75분에 무시알라를 빼고 추포모팅을 투입을 했는데 무시알라 선수가 빠진 이후에 맨유의 라인이 올라올 수 있었고 맨유가 총공세를 펼쳤고 또 호일룬과 펠리스트를 빼고 마샬과 가르나초를 투입했고 여기에 에릭센을 빼고 맥토미니까지 들어오면서 중앙지역의 체력과 몸싸움, 침투, 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맨유가 쭉쭉쭉쭉 그 공격 위협도를 높였고 기대 득점도 끌어올렸고 그러다가 88분에 카세미르가 이제 한 골을 더 따라왔어요. 곧바로 마티스텔이 한 골을 좀 기록하면서 다시 4대1을 만들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카세미르가 득점을 하면서 막판에 조금은 집중력도 떨어졌고 공격 위협도가 떨어진 무엇보다 무시알라의 돌파력이 좀 떨어졌던 돌파력이 사라졌던 바이에른을 상대로 맨유의 수비 라인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중요했어요. 특히 이제 텔과 뮬러가 들어올 때 케인과 사네가 빠졌는데 케인과 사네의 주고받는 플레이도 좋았고 사네도 이날 경기는 돌파가 괜찮았기 때문에 무시알라, 사네, 케인이 차례로 빠지면서 맨유의 공격과 전진을 허용했던 부분들 요게 이제 경기의 막판 흐름을 바꿨다. 요 막판 부분이 아니었다면 사실 빅찬스도 공격 위협도도 슈팅 숫자도 훨씬 더 바이에른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2골 차 내지 3골 차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무시알라 선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8.1점이었는데
있었는데 무려 95%의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3차례 그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 그중에 2차례가 빅찬스였고 여기에 5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할 정도로 맨유 수비 라인이 무시알라를 막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실제로 전반 32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2대0을 만들었던 그나브리의 추가골도 무시알라가 단독 돌파로 맨유 수비 3명을 흔들어 놓고 내준 컵백을 통해서 나왔고요. 55분 같은 경우 자네의 슈팅에 골대를 맞췄던 이것도 득점이 됐어야 되는 장면인데 무시알라가 중앙지역에서 2-3명의 메뉴 선수를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 놓고 내준 스루 패스를 통해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62분에도 무시알라가 드리블 돌파로 3-4명을 무너뜨리고 케인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케인 선수의 슈팅을 오나나가 선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무시알라가 개인 능력과 특히 2선 중앙에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들 이 무시알라의 활약을 통해서 카세미르가 전진할 수가 없었고 메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간격이 벌어졌었는데 무시알라가 빠진 이후 카세미르가 올라올 수 있었고 수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면서 맨유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88분에 브루노의 기점 패스, 레시포드의 돌려넣기, 마샬의 키핑과 카세미르의 슬라이딩 슈팅이 나왔던 이 3대2 추격골이 브루노도 미드필드에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고 카세미르가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무시알라가 빠지면서 맨유의 후방 라인의 안정감과 편안함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나왔던 이 브루노의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카세미르의 헤더 공격도 맨유가 총공세를 펼치면서 바이에른 수비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낼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전방 압박, 전방 위협도가 떨어졌던 무시알라, 사네, 케인 교체에 여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이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올렸던 해리 케인 선수가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8.4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패배했음에도 막판 멀티골을 기록한 카세미르가 8.3점이었는데 보시면 수비 라인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평점이 낮아요. 많은 골이 나왔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김민재 선수가 6.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 받았고 그 다음이 근소하게 아래였던 6.7점의 우파메카노 그리고 바이에른의 좌우 풀백인 데이비스와 라이머가 각각 6.3점이었고 맨유 수비수들은 6.3점에 린델로프, 마르티네스, 레길론 그리고 6.2점의 달롯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수비 라인 중에 높은 평점을 받았고 사실 이날 경기 우파메카노도 레시포드를 잘 제어해줬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점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역시 양팀 수비수 통틀어서 가장 높은 평점 6.7점 받았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6.5점 그리고 우파메카노와 라이머가 6.4점이었습니다. 메뉴 선수들 수비 라인은 모두 5점대였는데요. 레길론 5.3점, 마르티네스 5.9점, 린델로프 5.8점, 달롯 5.8점이었습니다. 이게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경기력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의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평가는 높아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이제 사네, 무시알라, 그나브리에게 8점을 줬는데 3골을 내준 경기였음에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도 이제 평점 7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통계 기록 기반으로 최우수 선수로 꼽혔던 케인이 7점이었으니까 케인만큼의 활약을 김민재 선수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미디어죠. 유로스포츠에서는 자말 무시알라에게 평점 9점 주면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점 역시 유로스포츠도 수비 라인 중에 최고 평가를 줬습니다. 콘라드 라이머가 바이에른에서는 5점, 약간 측면 수비가 아쉬웠던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우파메카노 6점, 데이비스 6점, 그리고 김민재 선수만 수비 라인에서 7점을 받았고요. 맨유 수비수들은 달롯과 레길론 6점이었고 린델로프와 마르티네스가 5점. 그러니까 기자들이 봤던 기자들의 눈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90미니트 같은 경우에는 우파메카노에게 평점 8점을 줬는데 사실 레시포드를 잘 막아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라이머가 뒷공간을 많이 허용할 때 레시포드를 혼자서 막아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김민재 선수에게 7점 주면서 팀이 3번이나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밑에서 소유하는데 공을 많이 소유하면서 본인이 후방 빌드업을 했고 풀어갔고 일관성, 김민재 선수의 그 꾸준함 3골을 내준 경기였지만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시험받지 않았다. 팀의 좀 구조적인 문제, 특히 경기 막판에 2골을 내준 것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면을 넘어서서 이제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유럽 내에서의 반응인데요.
수비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클리어링 6개를 기록했고 슈팅 블로킹 1차례, 가로채기 1개, 태클 1개를 기록했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풀백 영역, 알폰소 데이비스가 거의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다 보니까 그 영역, 왼쪽 수비수 영역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다.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도 키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있었는데 키미 선수도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어요. 고레츠카도 좀 많이 전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 레프트백 역할, 가끔은 우파메카노가 전진해서 원백처럼 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힘든, 많은 부담을 안았던 경기예요. 그러면서도 경기를 후방에서 잘 운영을 했는데 볼터치 118회에 패스 연결을 106회로 전체 맨유와 바이에른 선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이 공을 쥐고 가장 많이 패스를 뿌린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그런 와중에도 92%가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를 패스 성공률 기준으로 통계를 정립했을 때 1위로 나온 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제 94%를 기록한 우파메카노와 키미가 있지만 김민재 선수는 106회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왔다. 실제 패스 성공이 97회로 전체 선수 중에 가장 많았다라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가장 공을 잘 다루고 가장 잘 뿌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6탄 수비도 대단했어요. 이 수비 과정 속에서 정말 온몸을 좀 던졌고 사리지 않았고 힘으로도 이겨냈고 판단도 좋았고 지능도 좋았는데요. 상대의 빠른 발을 가진 펠리스트리를 거의 몸으로 막아낸 것뿐 아니라 먼저 타이밍을 빼앗고 돌파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중원 경합에서 발을 뻗는데 머리를 들이미는 이런 투지를 보여줬고요. 또 호일룬 선수 지난 시즌 세리에 대결에서 완전히 압도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호일룬 선수를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반 25분 이 장면이 대단했어요. 롱볼이 투입이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의 뒤에 있다가 앞으로 돌아서면서 뒷발로 공을 탁 처리해서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해주는 모습, 공을 걷어내고 차단한 것뿐 아니라 빌드업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뒷발을 썼던 이 기술적인 부분들,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놀라운 수비 기술이었고요. 전반 37분에 달롯의 크로스에 이은 호일룬의 헤더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슈팅이 어이없이 빗나갔거든요.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김민재 선수가 경합을 해주면서 뜨면서 이 균형을, 무게중심을 흔들어 놨기 때문이었다.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 선수를 이날 경기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펠레스트리 선수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맨유가 좀 과감하게 투입을 했었죠. 안토니의 그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제이든 산초의 불화라든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큰 문제가 생긴 맨유였기 때문에 우루과이 대표 선수인 펠리스트리에게 좀 시험을 해봤는데 펠리스트리가 달롯의 패스를 받아서 침투할 때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더 빠른 스피드로 차단하고 커버하고 걷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49분에 카세미르의 패스에 이은 레시포드의 컷백을 호일룬이 문전에서 받아서 슈팅할 때 사실 이때는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야 하는 영역에서 호일룬이 이제 슈팅을 한 거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이 우파메카노의 뒤를 커버하기 위해서 호일룬을 막기 위해서 따라가서 블로킹을 시도했는데 이 블로킹 시도가 하필이면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이제 실점이 됐죠. 요건 조금 불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적으로 이런 실점이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후방 빌드업,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라는 것인데 이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알폰소 데이비스 쪽으로 왼쪽 공격 전개하고 중앙 지역에 키미에게 공을 전달하고 또 우파메카노에게 뿌려서 반대 전환도 하고 김민재 선수가 거의 모든 선수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울라이 골키퍼부터 거의 모든 미드필더 수비수들과 연계하는 게 김민재 선수였고 실제로 이제 공격 찬스 패스 기록을 보더라도 맨유에서는 마커스 레시포드 쪽으로 공을 몰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시포드가 0.31개로 가장 높긴 했지만 그 다음이 사네의 0.2개였고 김민재 선수가 0.14가 나왔거든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선수가 상위권에 들어갔고 특히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선수 중에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공격 찬스 패스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볼 전진을 어떻게 했느냐. 패스와 공을 운반하는 그 캐리, 드리블로 공을 전진시키게 되는데 패스와 운반 모두에 있어서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최상위 기록을 남겼어요. 사실 우파메카노 선수도 이날 경기 수비와 공격 전개 모두 좋았습니다. 다만 한 칸 더 내려와 있던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수비를 많이 해야 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역할을 했고 조금 더 패스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세부 기록을 봤을 때 이런 면에서 특히나 이제 우파메카노 김민재의 후방 빌드업, 후방 공격 전개력은 맨유가 사실은 테나 감독과 함께 그런 면들을 강조받던 팀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본래 수비형 미드필드 출신일 정도로 이런 후방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거의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이런 면들이 돋보였다는 것. 게다가 김민재 선수는 신체 조건도 훨씬 좋다는 점에 있어서 맨유가 이제 리산드로가 있다는 이유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좀 오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유럽 모든 매체들의 평가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최대 빅매치 맨유 바이에른전의 최고 수비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3골을 실점한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지난 주말 레버쿠젠전도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좀 무실점 승리가 필요하고 또 좋은 경기력, 좀 가뿐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9월 23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보훔과의 분데스리가 5라운드 경기 좀 편안한 승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강행군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9월 27일 수요일 새벽에 주중 경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부리그 팀인 프로유센 민스터와 DFB 포칼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좀 휴식을 취하고 더리우트가 좀 나와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경기가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있을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죠. DFL 슈퍼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첫 공식 경기 0대3 완패를 당했던 경기인데 김민재 선수가 그때는 후반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서력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코펜하겐과 챔피언스리그 2차전 원정 경기가 있는데요. 코펜하겐이 지옥 원정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의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끌어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코펜하겐전에 이어서 분데스리가 돌풍의 팀인 프라이부르크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A매치 소집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한국을 오게 되는데요. 이 빠듯한 일정 속에 또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또 최근에 실전이 늘어났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김민재 선수가 무실점 경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